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된 보건과 방역에 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발제와 질의응답, 2부에서는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는 총리실 페이스북, KTV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오니 많은 의견과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는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호랑 교수께서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체계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보건경제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께서 포스트 코로나19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발제하시겠습니다. 두 분 교수께서는 보건복지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발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모교대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역 그리고 보건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특별히 대구 방역 현장에서 직접 코로나와 싸우신 현장 영웅이신 두 분의 의료인도 함께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두 차례 모교 대화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세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은 디지털 사회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언택트 문화, 비대면 접촉 등 코로나19 이후 새롭고 광범위하게 목도되고 있는 사회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혁신 그리고 과감한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자리에서 시선만 돌리는 관점의 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재 자체가 옮겨가는 중심 이동이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화두인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와 같은 정책 과제에도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일상화된 방역의 시대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내 의료,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첨단 IC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스마트 비대면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초래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방역, 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성공적 방역의 세계적 모델이 된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협력의 중심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차 모교대화가 계기가 돼서 지난 월요일 캐나다 코리아19 방역을 총괄하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와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프리랜드 부총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존경을 받을 만한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방역 모범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또한 갈등 해결과 미래 준비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델인 모교 대화를 인상 깊게 보았다고 평가하면서 캐나다에서도 지난주부터 캐나다판 모교 대화를 시작했고 다른 조치들도 배워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글로벌 중심 이동을 세계적 한국화,
글로벌 코리아나이제이션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방역, 보건 분야 의료인, 현장 전문가 분들은 방역, 보건 분야의 글로벌 중심 이동을 앞장서 이끌어 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고견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송곳 같은 말씀도 달게 듣겠습니다.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참석자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해 주십니다. 성경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맹승주 국군수도병원 외래간호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 대구에서 직접 코로나 환자 병실을 담당하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함께해 주십니다.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기태 칠곡 경북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서는 대구에서 국내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승재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어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코로나19 국내의 방역 체계 및 방법이라는 주제로 김호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대학교 교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립암센터대학원의 김호란 교수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국내의 방역 체계 및 방법인데 대비와 대응 2차 유행 준비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과 코로나19 역학적 특성 그리고 요즘처럼 수학적 모델링이 각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R이 왜 감염 관리에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 지금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색깔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인구 1000명당 테스트를 얼마를 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한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초반에 가장 높은 테스트를 보였고요. 4월 초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따라와서 한국을 배우자 하면서 검사를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늘려나간 나라들이 이제 성공을 해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제가 1월 20일 우리나라의 첫 환자가 발생한 날부터 거의 매주 발표를 했는데요. 매주 발표할 때마다 자료를 갱신을 했습니다. 처음에 222명,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타일랜드, 중국 외에는 3나라만 환자가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환자가 생겼고 미국도 이미 5명 환자가 생겼는데 처음에 222명이었다가 며칠 한 5일 사이에 2,800명, 다시 5일 사이에는 9,000명으로 환자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웃브레이크 타임라인인데요. 이제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글자가 작아서요. 한국에 지금 이제 위기관리 책임이 있는 컨트롤 타워가 어딘지,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테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누적 환자 수입니다. 많은 곳에서 한국에서 커브를 평탄하게 만든 것이 정말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한국의 커브가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플랫해졌습니다. 한국을 쫓아오던 독일이 이 정도 수준에서 플랫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하면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에서 가장 그래도 잘했다라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코로나19 대응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월 27일 날 첫 확진자가 나오고 3월에 10,000명을 넘어섰고 4월 초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3월 18일 날 코비드-19에 대한 보고서를 냅니다. 1만 명이 좀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메르켈 총리가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코비드-19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상황과 전략, 어떤 계산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탐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상적인 내용은 열린 소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본심을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자 그럼 우린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노인들에게서 해방되겠군. 어차피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약간 운이 따르면 나도 조금 더 일찍 상속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속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전염병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최악의 경우는 만약에 젊은 사람이 감염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병에 걸려서 환자가 많아지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중환자인데도 입원을 거부당해서 집에서 고통스럽게 사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거다. 가족 친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거다. 어린이는 증상이 약하다는데 그럼 어린이는 고통받지 않느냐. 어린이 때문에 부모가 감염돼서 사망하면 그 아이는 평생 죄책감에 짓눌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과연 이게 감기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냐. 아직 우리가 면역을 잘 모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런데 후유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서 심장마비나 급성호흡기 증후군 같은 것이 보고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 어린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이제 소통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검사량 늘리기, 여기에서 한국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 줄이기, 병상이나 산소 치료기를 확충하고 이제 다 같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해서 모델링 결과 3가지를 제시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월스트 케이스면 5,700만 명이 걸리면서 116만 명이 사망한다. 그런데 이제 조금 기간을 연장하는 시나리오를 보면 1,700만 명이 걸리지만 사망은 22만 명이다. 그것도 이제 요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이제 망치와 춤인데 해머 앤 댄스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걸리는 사람은 100만 명 정도지만 사망자는 11,000명이다. 지금 사망자가 지금 10,000명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독일이.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래서 코로나19 역학적 특징을 보시면 이건 한국 현황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피크로 올라갔다 지금 떨어지고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초반에는 해외 유입, 그다음에 대구 경북 중심에 이제 피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해외 유입, 지역사회 산발적인 유행을 하다가 이제 4월 중순부터는 좀 감소하는 상황이었는데 5월 6일부터 이태원 클럽발 지금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초기 28명 환자에 대해서 이제 한 명 한 명 어떤 식으로 역학조사를 했고 나왔는지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주의해서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까만색 진한 거는 환자들의 증상 발생일이고 이 회색은 확진일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표되는 거는 확진일 기준으로 오늘 몇 명이 확진됐다고 발표하는 거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서 증상이 언제 발생했냐고 물어봐서 조사하는 것이 증상 발생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2월 18일 날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2월 18일 날 보시면 이미 증상이 발생된 사람이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1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31번째 확진자 때문에 대구 신천지 유행이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1000명 이상 증상자가 쌓여 있을 때 그 맨 꼭대기 팁에서 31번째 확진자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1000명의 확진자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3사람씩 전파를 시키면 이미 감염된 환자는 약 5,000명, 5,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없이 검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환자가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 명 찾았을 때. 그래서 지금 이태원발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의 66번 환자가 당연히 첫 환자는 아닌데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찾아진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검사를 보시면 이건 이제 검사 수고, 이 주황색 그래프는 양성률입니다. 초반에 한두 명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양성이 높게 나왔다가 2월 18일을 기점으로 이제 양성률이 굉장히 높았죠. 왜냐하면 증상자 대상으로 막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검사가 폭증하면서 이제 양성률은 점차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 4,5천 건 정도밖에 검사를 안 했습니다. 대상자가 적어서. 이태원발이 나오면서 어제 11,700명 검사를 해서 양성률이 0.22% 정도로 나왔습니다. 치명률인데요. 치명률을 전 세계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라고 얘기할 때 이 케이스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중국에서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트 치명률 보고할 때 무증상자를 뺐습니다. 그러다가 각 나라에서 왜 무증상자를 빼서 니네는 마치 치명률이 낮은 것처럼 보고하냐, 그러니까 다시 넣었다가 또 그건 정의에 맞지 않는다 하니까 또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환자 중에 사실은 증상이 없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증상이 없는데 만약에 증상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넣으면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 아니라 인펙션 페이탈리티 레이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모든 전 국민을 다 검사를 해서 무증상자인 사람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가 간에 비교를 한다면 나중에는 자료를 좀 보정을 해서 증상이 있는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 2.36% 정도인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보시면 80세 이상은 25%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돌아가시는 거고, 특히 성별로 보면 남자는 80세 이상 3명 중 1명, 여자는 5명 중 1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 25% 정도 수준은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노인 환자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 다른 겁니다. 한국은 초기에 신천지에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 이태원 환자도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잠복기와 잠재기 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염역학 시간에 학생들 가르치는 건데 이게 전 국민의 상식이 돼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큐베이션 피어를 잠복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감염을 벗을 때 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잠복기입니다. 기준이 증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이 시작되고 잠복기를 지나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감염 관리에서는 균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몸 안에서 막 증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그 균이 사람 몸에서 배출이 돼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증식하는 기간을 잠재기라고 하고 균이 배출되는 기간을 전염기,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데 보통의 호흡기 감염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전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흡기 감염은 사실 감기나 독감은 우리가 격리 안 하죠. 왜냐하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이미 전파시킬 대로 전파시킨 다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못합니다. 대신에 증상이 없어질 때쯤 되면 이미 더 이상 이제 바이러스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 감염은 증상이 없어지면 이제 업무에 복귀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 전에 이미 다 감염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소화기 감염은 반대로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좀 있다가 균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증상은 다 없어졌는데 균이 계속 나옵니다. 대변 같은 데서. 그래서 우리가 콜레라나 이질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대변 검사를 다 해서 증상은 없어졌지만 48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이 나올 때까지 격리를 시켜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나가서 직장에서 조리사로 일을 한다든가 하면 유행이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 감염은 잠복기 때 위험하고 소화기 감염은 회복기 때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든 바이러스랑 싸우는지 지금 알고 아실 겁니다.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와 소화기 감염 특징을 다 갖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사스와 메르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열 체크하고 격리하면 우리가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증상 없어진 다음에도 바이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격리해서 검사를 계속해서 2번 음성일 때까지 우리가 이제 격리를 시켰죠. 그런데 이 지금 코로나19는 바이러스 배출이 먼저 시작됩니다. 증상 전에.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바이러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 소화기 바이러스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바이러스랑 한국이 이렇게 잘 싸웠다는 게 이제 놀라운 거죠. 전파 경로를 우리가 보통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렇게 나누는데 직접 전파는 이제 피부나 이제 성적 접촉이나 가까운 데서 이야기하면서 침이 튀는 비말을 이야기하고 또 일부는 이제 모기 같은 것으로 전파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이 비말 이런 전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간접 전파는 공기 전파 이런 비말이 침방울이 튀어서 바닥에 떨어져서 물기가 다 없어지면 얘가 마르면서 비말 핵이 돼서 둥둥 떠서 저 뒤에 있는 분한테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공기 전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공기 전파는 안 일어나지만 병원 안에 같이 비말을 많이 만드는 에어로졸을 많이 만드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돌려서 공기를 강제 순환해버리면 저 뒤에 있는 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 핵 전파도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이 이 지저분한 것을 만지면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비말이 음식에 튀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전파 경로에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대비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원칙은 크게 3가지입니다. 병원체와 병원소를 관리하고 전파 과정을 차단한 다음에 숙주를 관리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병원체와 병원소는 병원체는 이제 균인데요. 병원소는 그 균이 생존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게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이 1차 원인인 병원체랑 병원소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하고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히 없애려고요. 만약에 동물이 병원소다. 그럼 우리가 살처분을 많이 하잖아요.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이 병원소다. 사람이 병원체를 가지고 있다. 없애는 방법이
약이 있으면 약을 쓰면 됩니다. 바이러스를 없애라. 근데 지금 약이 없으니까 격리를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게 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찾아서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코로나는. 그다음에 전파 과정을 차단하는 방법이 바로 검역과 격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 다 용어를 격리라고 써서 좀 헷갈렸는데요. 저희 전문가들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검역은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직 환자가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검역, 쿼런틴이고, 격리는 병이 걸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접촉자에 대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최대 잠복기까지 이렇게 격리하는 것이 검역입니다. 그 외에는 전파 과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위생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숙주 관리는 면역을 높여서 웬만하면 잘 안 걸리도록 하는 건데 가장 좋은 것이 백신을 쓰는 겁니다. 백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쉬고 영양분 있는 걸 먹고 혹시 기저질환이 있으면 잘 관리해서 걸렸을 때 중증도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이 없다 하는 거고요. 국제적으로 감염병 관리 수준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컨트롤 단계는 감염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등이 지역적으로 억셉터블한 레벨, 받아들일 만한 수준까지로 하는 것이 컨트롤이고요. 퇴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해놓은 아주 낮은 목표 수준으로 질병 전파를 낮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WHO의 결핵 퇴치 목표는 인구 100만 명당 1명의 유병률입니다. 혹시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여기 가려면 아마 100년도 더 걸릴 텐데요. 지금 인구 100만 명당 45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여기까지 가려면. 결핵을 퇴치하려면 한국에서. 그리고 뭐 말라리아는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퇴치 선언을 못했습니다만 곧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박멸은 세계적으로 더 이상 없다라고 선언하는 건데요. 이 박멸이 된 거는 사람에서는 두창, 동물에서는 우역, 요거밖에 없습니다. 선언을 한 게요. 그런데 이렇게 또 두창의 경우에도 천연두도 다 이렇게 박멸을 해놓고 나니까 그 균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전 세계 4대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나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마도 북한에서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농담의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없애고 나면 그게 바이오 테러리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두창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미군이나 일부 군인들은 두창 예방접종을 합니다. 코로나19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비는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공중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강보험 그리고 법률을 개정을 해서 감염병 감시나 예방주체 인력, 예방접종, 정보공개 등을 미리 정하고 중요한 부분이 인적 자원이죠. 보건의료 종사자를 양성하고 병원 감염 예방 조치를 하고 부문 간 조정이나 협업, 그다음에 위험 소통,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 소통에 대해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해자드와 아웃레이지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위험이다라고 봅니다. 실제 위해가 높고 높은데도 불구하고 아웃레이지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좀 워치아웃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위험은 낮은데 너무나 아웃레이지가 높다. 그러면 좀 캄다운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처럼 해자드도 실제 높고 아웃레이지도 높다. 그러면 위기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다. 우리 함께 이겨내보자. 이런 메시지를 자꾸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지금 환자들은 높은데 젊은 사람들은 아웃레이지가 없습니다. 괜찮을 거야. 난 안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경각심을 갖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너무나 경각심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캄다운을 시키는 그런 이제 집단적인 접근도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인포데믹스란 말이 요즘에 많이 나왔는데요. 인포메이션이 잘못돼서 에피데믹이 일어난 거죠. 이란에서 에탄올을 마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망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를 막는다. 한국에서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죠. 은혜의강 교회 참석자한테 소금물 스프레이를 분사해가지고 몇십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비를 그렇게 잘 하고 일단 터지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발생을 막는 대응이 있고 사망을 막는 대응이 있습니다. 사망을 막는 대응은 주로 병원에서 하는 거고요. 발생을 막는 대응이 우리 방역당국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호, 환경 보호, 사회 보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사람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위생이나 마스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소독한다든지 환기한다든지, 그리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시설 격리하고 중증 환자를 병원에 격리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닫고 노인시설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또 일부 나라에서는 개별 노인들한테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죠. 자택대기 명령을 내렸고, 직장에서 뭐 근무시간 유연자라든지 등등 해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뭐 감염관리자를 지정하고 회사에서 환경위생 관리도 강화하고요. 그리고 모든 단체 행사나 대규모 행사 등을 이제 축소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스크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많은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이제 그림들입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티셔츠로 금방 뚝딱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지도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100년 전의 미국 사진인데, 마스크 사려고 약국 앞에 줄 선 사람, 마스크 안 쓰면 감옥 간다고 경고하는 경찰, 지금하고 비슷하죠. 100년 전인데 미국에서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알을 이용해서 감염 발생을 감소시키는 부분입니다. 수학을 안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를 R이라고 하는데, R은 이 P, C, D 세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P는 한 번 접촉했을 때 감염될 확률, probability라고 하고요. C는 얼마나 접촉을 많이 하느냐, 컨택입니다. D는 환자들의 감염 전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R이 1보다 낮아야 감염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PCD를 낮춰서 R을 1보다 줄이는 것을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R을 줄일까? P를 줄이기 위해서 성병이라고 한다면 성접촉을 줄이고 악수도 안 하고 뭐 등등 해야 되겠죠. 장갑을 사용한다든지 콘돔을 쓴다든지. 코로나19에서 우리가 피를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고글, 장갑, 뭐 기침 예절, 사람 간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단위 시간당 접촉인 C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격리를 한다든지 성병은 뭐 금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D를 줄이는 것이 환자들의 감염 전파 기간을 줄이는 건데, 이게 의료인이나 방역당국이 하는 일입니다. 의료적 조치로 바이러스나 균이 안 나오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것이 접촉자 추적, 적극적 검사, 격리하는 트레이싱, 테스팅, 아이솔레이션이 바로 이 D를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D는 국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P하고 C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지 않으면 이 PC를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해서 과연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도 합니다. 그래서 방역 효과가 있을 때 없을 때, 대구 경북인데요. 방역 효과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이 모델링을 해보면 6월 말쯤 돼야 1명 이하로 떨어지고 499만 명이 다 걸리는 월스트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그런데 방역을 열심히 잘해서 감염 전파율을 줄이면 이제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모델링도 하고, 그다음에 R을 어떻게 줄일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모델링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추면 현재까지 잘 나가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2배로 증가한다. 그러면 얼마나 커지는지도 예측을 했었고요. 4월 9일 기준 또 4월 30일 기준으로도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에 관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R이 처음 2월 28일까지 대구에서 보면 우리나라 R이 3.5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월 1일까지 쭉 감소해서 0.58, 1 밑으로 내려왔죠. 성공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5월 2일부터 12일까지 R이 2.58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태원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발생한 이 점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잘 내려가는 듯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R이 2.58로 올라간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면 5월 15일 날 내일이죠. 하루 환자가 38명에 5월 30일이 되면 400명으로 증가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이태원의 경우에는 환자들이 진단을 안 받고 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반이 숨는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는 환자 수가 한두 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2주 후가 되면 원래 한 400명 발생해야 되는 게 1380명이 발생하니까 3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숨어있는 환자가 생기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숨어있는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태원 클럽 발생 직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를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태원 환자가 발생한 다음에 방역 효과를 지금 조이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5월 12일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면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6월 초, 1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게 7월 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약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역 효과가 만약에 5월 19일부터 나온다. 그러면 이 효과 차이는 일주일밖에 안 나지만 10명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6월 29일, 6월 말이 되고요. 1명 이하는 7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방역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타나는 게 전체 환자를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예측 모델링 했던 것들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예측 모델링한 이 그래프들은 각각 예측 모델링을 하는 팀별로 값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모델링이라는 것은 다 조금씩 가정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팀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좀 실제 요금 발생 이제 사망자 수인데요. 이건 임페리얼 컬리지 예측이었고 이건 컬럼비아였고 이건 기관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앙상블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모델링 팀의 결과를 다 모아서 합해서 평균을 내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팀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행 대비로 마지막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통 감염병 위기는 대비를 하고 벌어지면 대응을 하고 끝나면 회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코로나19는 대비하고 대응했는데 안 끝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회복이 아니라요. 그래서 장기전 대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복귀해서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미세 조정을 한 다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해야 되느냐? 물론 정부도 하고 일반 민간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전문 연구소, 감염병 연구소의 전문가가 장기전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역학연구나 수학적 모델링. 최근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모델링에 경제성 평가를 붙여서 하는 모델 기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와 함께 하는 모델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태원 이제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검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검사를 확대하는 시스템이 좀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가 검사하고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검사할 때는 이제 의사의 지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인력을 확대해야 되고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자가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자가 검사까지도 확대할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밀집 시설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 보니까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명단에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자 관리를 개인정보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제가 QR코드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미 각 병원들에서 병원에 방문하는 몇천 명에 되는 환자들을 이런 QR코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독감 예방접종 준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해야 될 부분, 장기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밀어놓고 있었던 많은 논의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인력 양성 부분.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 분야의 공공의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의과대학 많은 부분에 이제 TO를 늘려야 되는데 공공이나 기초 분야 의사를 많이 배출한 의과대학에 좀 더 TO를 배출해서 이 부분으로 좀 유인을 하고 개원의들은 반대가 심할 겁니다. 의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지역 개원의사는 사실 경쟁이 좀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도시 인구 뭐 몇 명당 개원의사 수를 제한하는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의사 교육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입학 시부터 이제 교육에 대한 관리 그리고 등록금이나 수련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필요할 때 국가가 불러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중보건의는 남자만 3년을 갑니다. 근데 의전원이 되고 여자 의대생이 반으로 늘어나면서 공중보건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중보건의 기간도 줄이고 남녀 모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의료 전달 체계에서 최근에 비대면 의료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단점만 논의했는데 장점을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골의사 주치의 제도라든지 방문의료, 방문검사, 약배달, 또 방문간호와 연계하는 방법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치료는 하는데 예방은 건강보험의 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방접종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금연은 지금 위탁을 받아서 금연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건강검진이나 금연 이외에 예방접종, 건강관리 분야를 건강보험공단 법을 바꿔서 넣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부분이고요. 이슈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호랑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는 두 번째 발제까지 마무리된 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보건의료라는 주제로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고요.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 좋겠고요. 저는 뭐 좋습니다. 저는 보건경제학과 보건정책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경제나 정책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단상, 복귀 또는 리플렉션 같은 것들을 좀 하게 돼서 몇 가지 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학교 휴직하고 ADB에서 아시아 전체 후진국들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일을 하다 왔고요. 먼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뭐 현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미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고 생각하실 수 있듯이 저는 우리가 좋든 싫든 이제 기술 혁신과 비대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반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게 이제 경험제 우리가 소위 뭐 정책에는 경험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뭐 이제 외국일을 하면서 비대면 국제회의는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대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바쁘신 공무원들께서 세종시에서 다 올라오시고 이런 게 참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데 비대면 강의는 거의 처음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할만해요. 그게 경험제의 특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가는 누가 평가합니까? 교수인 저도 평가하지만 사실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의 소비자인 환자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저희 처음에 비대면 강의 시작할 때 많은 교수님들이 우려 있는 뭐 효과가 없을 거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희도 계속 모니터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피드백 받아보면 학생들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무조건 이 비대면에 대해서 장점도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서 했던 환자분들은 만족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급자의 틀에서 받는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왜 좋아할까요? 저도 교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비전을 전수하는 것도 아니고 뻔한 내용 뭐 하는데 이거 뭐 사실은 앞으로 교육은요 단순히 지금 학생들과의 비대면이 아니라 저는 대학 교수들 강의한 다 공개하고요. 그 대학 전체 공개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한 경쟁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녹화 강의, 심지어 수학, 통계학, 경제이론도 녹화 강의 더 좋대요. 같이 모여서 돌려보고 교수님이 한번 쭉 지나가면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돌려서 보니까 다시 한번 더 이해가 가고 교수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시면 빨리 넘겨서 보고 패스. 친구들끼리 앉아서 토론하고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대면이 대면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대면이 대면을 굉장히 좋은 컴플리멘터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굳이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한국은 이제 그 지역적인 격차가 물론 여전히 남아있지만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적 격차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르신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굉장히 급격한 노령화를 겪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생각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이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다 여러분들 동의하듯이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환자도 싫어합니다. 당연히 초진은 의사 선생님 뵙고 말씀 나눠야죠. 하지만 어느 정도 상태가 안정화되고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비대면을 활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런 공급자 중심적 사고, 저는 뭐 의료도 그렇고 제가 속한 대학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정말 소비자 중심 사고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교육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사고 자체가 학생들한테 내 강의 듣고 싶으면 전부 내 안에 이렇게 모여서 들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비자 중심 사고가 없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의 사고를 디세미네이트하고 들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제 강의안이 모든 사람한테 공개돼서 내가 더 정신 차리고 강의안 만들고 뭐 이것을 제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작되면 우리가 사실은 뭐 저는 기술을 그렇게 뭐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스마트 헬스나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촉발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노인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노인학회 회장 노인학회 회장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어르신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많은 감염이 생겼던 곳이 요양원이에요. 여러분 요양원을 가고 싶어서 가신 분 없어요. Aging in place, aging at home.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 집과 커뮤니티에서 지내기를 좋아하시는데 할 수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스마트 헬스나 이런 비대면 진료나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잘 발달되면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안 가시고도 집에 거주하시면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정말 행복이나 이런 관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용 효과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죠. 여기가 지금 계속 우리 커뮤니티 케어 하고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위생, 지금 여기에서도 앞에 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위생, 사실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 차원에서 퍼스널 하이진, 소셜 디스턴싱,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듯이 건강도 아파서 의료를 이용하는 것 못지않게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해서 안 아프고 의료기관을 덜 이용하면 좋은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서비스도 우리가 지금 기존의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예방에까지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생각을 예방이나 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서로 스스로 깨닫고 평소 활동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불행히도 왜 저는 의료 영유아란 틀에 자꾸 우리가 얽매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예를 들면 한쪽으로 보면 국가에서 의료인들 교육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의료인이 시설을 만드는데 뭐 국가에서 대준 것도 없는데 그 의료인이 영리 이익을 보면 이상한 겁니까? 사실 저는 우리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영리의 개념이 뭘까? 아마도 저기에서 영리는 대자본과 소자본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면 영리고, 하지만 자본은 자본이죠. 그것이 대규모 자본이든지 소규모 자본이든지 자본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레이트 오브 리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유아라는 툴로 자꾸 이렇게 올가매는 건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기관의 연계도 이런 걸 통해서 더욱더 이제 연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저도 평소에 정말 이 보건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1차 의료가 중요하고 동네 의료를 살려야 되는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의협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개원가가 더 힘들 것이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문제는 그 사회 그 부작용 부분을 최소화하고 대신 굉장히 큰 사회적 편익 부분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한다면, 그리고 이것이 어떤 대체함으로써, 그러니까 대면과 비대면이 서로 대체적인 관계에 있음으로써 오히려 대규모 병원들이 개원가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것을만 생각하시지 말고 오히려 이런 기회로 개원가와 대규모 병원 사이에 협력이 더 잘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굳이 이제 환자들이 대규모 병원만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생각하면 장점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공급자 중심 사고라는 말씀 제가 계속 드리는 것이, 자, 환자는, 자, 어르신을 생각해 봅시다. 환자는 예방 서비스도 필요하고 동네 개원가의 1차 의료도 필요하고 많이 아프시면 큰 병원에 가셔야 되고 끝나면 재활도 받으셔야 되고 재활병원이 끝나면 요양원에도 가셔야 되고 더 나으면 집에서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개인이 이 컨티뉴엄 케어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의 모든 체계는 그 환자 어르신 또는 개인 환자의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에서 예방 서비스를 주는 공급자, 1차를 주는 공급자, 병원 서비스 주는 공급자, 모든 게 이제 분절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노인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 다시 말해서 젊은 사람들은 한 가지, 두 가지 질병만 있지만 노인들은 7가지, 8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의료와 요양이 동시에 필요한 그것을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그 니드를 채워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제 페이션 센터드 케어를 주장하고 이럴수록 뭐 ICT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필요도 있죠. 이번에 굉장히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의료 분야가 잘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또 여전히 고쳐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의사수 아까 뭐 김원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OECD에서 의사수 가장 적습니다. OECD에서 병상수는 2번째로 많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방문의 수는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의사 수로 가장 많은 의사 방문을 한다는 것은 의사 선생님들이 거의 살인적으로 노동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의료 질이 좋을 수 없죠. 지금 공공의료 부족해서 공공의료 강화시켜야 되고 감염 전문병원 만들려는데 의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현재도 지방의료원 가시면 제일 원장님하고 말씀해보면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의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공공의료 강화하시면서 의사 수 안 늘리실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감염병 대책을 제가 보면서 이거 제가 좀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이제 어떤 사회과학자, 정책학자로서의 단상 같은데요.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 복귀를 한다면
예를 들면 물론 지나친 낙관도 피해야 되고 지나친 비관도 피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힘 조절을 않고 계속 가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억제 정책을 할 때 restrictive measure를 고민할 때 사실 의학적인 관점 또는 리스크란 관점만이 아니라 그러한 메조를 만들었을 때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과 편익을 같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국민의 공감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위기 초반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라줬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는 약간 타겟티드 어프로치를 하고 예를 들면 노약자나 밀집 지역 지금 많은 사실 진작 닫아야죠. 많은 닫고 정부가 보상해 주시고 그런 어프로치를 저는 타겟팅을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 발표도 물론 저희가 뭐 생활방역 뭐 생활석 거리두기 이야기를 하면서도 뭔가 측정치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확진자 수 50인 이하, 뭐 지역 감염, 뭐 설명되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전문가는 반대하셨지만 저는 찬성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왜 50명이 기준이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하지만 정부는 지금 여기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과학자와 대화하시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대화하실 때는 과학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political communication은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 지금처럼 맞습니다. 지금이 이 정도의 조건이 충족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가고, 안 그러면 다시 오겠다라는 메시지만 충분히 전하시면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용성이 높아지지,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겠다 이렇게 전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핵심 질문은,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그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레커멘드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따르게 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다행히 지금 정부가 고용보험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유급병가나 이 수당 제도가 지극히 취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집에서 쉬라고 하시죠? 아니, 아프면 쉬라고 그러셨으면 그 대안을 주고 쉬라고 하셔야죠. 그 다음에 휴가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아까 저는 반은 닫아야 되지만 학교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뭐 싱가포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제 웨비나를 하면서 싱가포르 그 infectious disease control 그 담당 국장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휴가 결정을 할 때 적어도 싱가포르는 미국 서구에 있는 나라들이 기존에 봄방학을 했고, 봄방학, 그러니까 학교를 닫은 게 아니라 봄방학 때문에 방학을 한 다음에 다시 개강을 예정대로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왜 그럼 다시 개강을 원래 예정대로 했을까? 가장 큰 컨선이 케어라는 거예요, 케어.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닫을 수는 없다는 것은 자기들 분명한 정부의 방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도 학교를 닫고 열고 할 때는 그것의 케어의 임플리케이션을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위험하니까 닫겠다. 긴급 보육은 좀 남겨주긴 했지만 나머지 그럼 어떻게 그 케어할 여력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같이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진료도 사실 지금처럼 이 감염 위험 때문에도 단순히 이제 소비자 편의만이 아니라 환자가 오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 선생님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비대면 하는 것도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있어야지만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이 잘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히든 소셜 코스트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 지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국민의 참여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굉장히 급한 불일 때는 굉장히 급하게 지금 초동에 대응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갈 것인가는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나 이런 의학적 판단만이 아니라 재반 비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소상공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상황을 겪으면서 제 아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똑같은 월급을 받고 산다는 것이 참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소상공인이나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달라질 것 같고,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적을 결정할 때 그분들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됐고, 그 다음에 정책 일선에 계신,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저렇게 계속 쉬지 않고 하시면 어떻게 되지? 저러다가 공무원 쓰러지면 어떡하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계속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공무원들의 희생에만 계속 의존할 수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 학교 개혁도, 저는 왜 자꾸 이제 학교는 더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비대면 학업을 할 때는 소득계층이 높은 가정의 아이들과 소득계층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더 커집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계속할 때 이런 의미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메디컬 리스크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과학이 중요합니다. 과학이 중요한데 어떤 일정 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어차피 판단으로 할 수밖에 없고, 뭐 항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질병의 위험을 0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면 좀 뭔가 다른, 이제 특히 지금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스테이블한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사결정 구조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백신과 치료약 좋죠.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아까 선생님 내년 4분기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계속 변이가 생기고 계속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치료나 백신에 대한 100% 우리가 의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같이 한번 고려해보자. 제가 잠깐 이제 경험은 정확히 10년 전에 유럽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재가 폭발했습니다. 유럽의 상공이 완전히 닫혔어요. 제가 이제 거기 마치 좋은 기람이 이상하지만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가서 스탁돼서 계속 이제 들어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긴급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있으면 이건 궁극적인 이제 리스크잖아요. 그러면 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분야의 과학자들은 끝까지 하늘을 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학자 입장에서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관점이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결국 깬 것은 항공업계예요. 그 당시에 일주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루프트한자의 CEO가 그냥 본인이 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분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엔진에 가서 엔진을 스탑해서 사고가 날 확률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리스크를 받아들일까는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골드만삭스에서 역시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계속 이런 리포트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보면 restrictive measure가 좀 더 강할수록 아무래도 이 일반 제조업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아래로 이제 반대 영향이 있고. 근데 이제 제조업보다 더 큰 영향은 서비스 업종이에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긴 하는데요. 이게 리스트릭티브 메저가 강하면 강할수록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얼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이 더 떨어지는 거죠. 저희 브루킹스에서 벌써 한 달 전에 이제 사회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웨비나를 해서,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은 우리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자꾸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아주 급한 불을 끄고 좀 더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려면 저는 resilience and participation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복 가능한 시스템, 얼마나 회복 가능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가에서 핵심은 participation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로서 과학적 근거를 최선을 통해 대해서 만들어냈지만 궁극적으로 일정 부분은 국민의 가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것은 너무 국민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해서 다양한 대안, 질병의 위험과 다양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토론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큰 우리가 교훈은 취약계층의 보호예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 요양원, 이주 노동자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 큰 문제는 안 됐지만 굉장히 취약한 계층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보건 분야의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혁신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갈 수 있는 그 형평성에 대한 우리 그 중요한 그것을 가치를 우리가 절대 저버리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벌써 어차피 정책은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지금 WHO 내에서도 모든 선진국들의 원조가 감염병 팬데믹으로 몰리니까요. 벌써 지금 말라리아는 돈이 없대요. 그다음에 우리 노령화도 여전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과학자들은 과학적 판단에서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정책을 하시는
담당자들께서는 과학자보다는 전 더 넓은 틀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실 이제 트럼프라는 예를 보면서 전혀 과학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하는 저 극단적인 행태를 봐서 그런데 사실은 다른 극단은 정책적인 큰 틀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100% 과학적 근거에만 매몰되는 의사결정 역시 다른 극단입니다. 저희 과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책 결정단은 더 큰 틀에서 사회적,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공공의료 강화한다는 거 여기 계신 분 뭐 다 저 동의하고 김윤 교수님 나중에 더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공공병원의 수만 늘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여기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방의료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가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공공병원이 국립대 병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아팠을 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방의료 대부분에. 그렇게 지방의료원이 버려진 상태에서는 지방의료 숫자만 많이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지방의료원 더 만들어서 감염 환자만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평소에 적어도 그 지역에서 로컬 팔리틱스에서 주요 어젠다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그 지역의 중산층이 아팠을 때 이용해볼 생각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특수 영역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질을 높여야 돼요. 거기 그러다 보면 다시 의사 선생님 오셔야 되고 간호사는 너무 많이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임금 조건이 안 좋아서 안 오시는 거고 의료 인력에 대한 보강을 고민하셔야 돼요. 국립보건의과대학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국립대 의대에 티오를 따로 늘려서 공공의료를 만드시든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염병원도 세우신다면서 어떻게 인력을 구하시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책을 위해서 불필요한 법과 규정은 정말 완화해야 되고요. 비대면 진료만 생각하시는데요. 자, 우리한테 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요양보험은요. 요양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어르신이 요양 신청을 등급 신청을 하면 대면으로 가서 보고 인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당장에 요양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인정평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반 환자의 진료만이 아니라 인정평가 시스템, 요양보험 이런 데서도 비대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저는 K방역이 중요한데요. 이건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을 자랑하고 우리 것을 마케팅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일반 ODA하고 다릅니다. 이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세컨 웨이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한국이 잘해도 자 반년 뒤에 저기 남반구에서 터져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이걸 글로벌 시큐리티라고 말한 것의 핵심 과정은 뭐냐면 사람의 이동을 예전처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봉쇄하고 틀어막는다 그래도 사람이 이동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후진국에서도 불이 꺼져야지만이 우리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자선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는 그렇게 도와줌으로써 우리도 사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제보건으로 그래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이걸 뭐 경제학적으로는 우리가 퍼블릭 그러니까 우리 공공재는 보통 프리라이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가 전형적인 이제 프리라이딩 고민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제기구에서 많은 이런 일을 했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이 헬스 시큐리티에 대해서 그 주로 이제 파이낸싱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워킹 그룹이 만들어져서 제가 ADB 있을 때 참여를 하고 월드뱅크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사실은 한 저게 3년 전에 보고서인데요.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사실 꽤 오래전부터 국제기구들이 계속 워닝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잘 그 대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뭐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로 하면 저희가 패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뭐든지 잘했고 또 인류도 항상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권수만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발제와 두 번째 발제에 관련하여서는요, 그 발제자분들께 질의가 있으신 참석자분들은 좀 시간 관계상 2차 자유토론에서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페이스북 생중계 중에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민감한 시기에 좋은 대화 자리를 마련하셨네요. 좋은 국정 운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도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캄보디아예요. 조국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함께 노력하는 국민들 화이팅, 정세균 총리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응원의 글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와 관련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조금 나누어 드리면요. 의료 민영화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면 의료에 있어서도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데 비대면으로 가면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화나 화면으로 진료받는 것보다 의료진 직접 와서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한 개씩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또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권순만 교수님께는요. 영리가 강요되면은 의료의 본질이 변질되는 것이 염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효란 교수님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차 대유행 대비해서 할 것이 많지만 일단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인플루엔자랑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랑 코로나를 같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이미 코로나 환자가 뭐 20%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다라는 보고도 있었기 때문에 둘 다 같이 걸릴 경우 사실 증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다 검사로 이제 구분해내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백신을 평소에 2천만 명 맞던 거를 3천만 명 정도 맞는 것으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3천만 명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맞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제 인플루엔자도 걸렸을 때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노인들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인분들 65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예방접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성질환자는 우리가 예방접종을 본인이 돈을 내고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률이 50%가 안 됩니다. 만성 신질환 투석하시는 분이라든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데 예방접종을 못 맞으시고 그러면 50% 정도 맞는데 그분들은 다 본인이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취약할수록 더 예방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분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분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입니다. 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간호를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을 보육하는 분들이라든지 대민 서비스를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예방접종 대상으로 우리가 정해서 지역사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그래서 혹시 2차 유행이 와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코로나에 같이 걸리더라도 적어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지 않게 우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게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좀 아마 오해가 있으신지 의료 민영화는 아니 지금 이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병원의 90% 이상이 민간기관인데 지금 뭐 더 이상 어떻게 의료 민영화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민간병원의 수는 심지어 우리가 민간 의료 체계의 전형이라고 보는 미국보다도 민간 병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게 어떻게 이 의료 민영화하고 연결되는지는 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아까 영리란 말도 여전히 제가 이제 발표 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국가가 거의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 개인이 교육에 투자하고 시설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고 있어요. 물론 손해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 그것은 영리가 아닌가? 저는 그건 이익이고 자본을 투자했으면 이익을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영리나 이윤, 영업이 우리가 그런 데 대한 정의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영리화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 관점의 차이인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익을 보는 건 당연한 거죠. 영업이익을 보는 것은. 그게 이제 fair rate of return인가? 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왜 의료기관은 이익 볼 수 없습니까? 실제로 보시는 의료기관도 있으시고요. 네. 네, 마지막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발제해주신 김호랑 교수님, 권순만 교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페이스북, KTV,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기자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